프랑스.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절대 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른다. (1) 개관.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절대 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른다. 국기의 구성은 정색, 백색, 적색으로 이루어진 3색기이며 각각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 중 하나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이기도 하다. 정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이다. 동쪽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접하고 북서쪽은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와 에스파냐로 이어진다. 육각형 모양의 본토 외에 해외 프랑스령은 해외 영토와 해외 자치지역, 특별자치지역으로 구분된다. 해외 영토에 속하는 곳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과 과들루프 섬,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의 레위니옹 섬, 아프리카 동부 모잠비크 해협의 마요트 섬, 남아메리카 북동부의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다. 해외 자치지역에 속하는 곳은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퓨티나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이 있으며 뉴칼레도니아는 특별자치지역이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세네갈, 차드 등과 프랑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5개의 해외 영토를 포함한 주 단위의 18개 레지온과 각주 아래 101개의 데파트망, 대도시와 작은 마을들을 일컫는 지방행정 단위인 코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1) 지질, 지형. 프랑스의 지형은 크게 산지와 평지로 나눌 수 있다. 산지는 이탈리아, 스위스 국경지대에 높이 솟아있는 알프스와 에스파냐와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의 2대 습곡 산맥 이외에도 고생대 석탄계의 헤르시니아, 조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아르모리캥 산지, 중앙부의 마시프 상트랄, 북동부의 보주, 아르덴 산맥 등 준평원화한 노년기 산지가 있다. 동부의 쥐라 산맥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높은 산지이며 알프스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중앙산지 북부의 오베르뉴 고지, 보주 산맥과 중앙산지 사이에 있는 랑그르 고지도 헤르시니아 산계의 잔편에 속한다. 평지로는 파리 분지, 아퀴텐 분지와 같은 구조 분지, 손강, 론강이나 라인강 연안의 알자스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지구성 평야, 강가의 발달해 있는 국저평야, 론강 하구에서 피레네 산맥에 걸친 지중해 연안, 플랑드르 해안, 코르시카 섬의 동해안에 펼쳐진 연안 평야가 있다. 알프스 산맥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북쪽으로 휘었다가 활 모양을 이루며 동쪽으로 달리지만 프랑스 알프스는 지중해에 육박하는 해안 알프스로부터 몽블랑 산군으로 이어져 남북으로 달린다. 이 산맥은 신생대 제3계 대규모 조산운동으로 생긴 습곡 산맥인데 그 후에 침식작용에 의하여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프랑스 알프스의 평균 고도는 1100m로 스위스 알프스의 1800m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에 솟아있는 몽블랑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최고봉이다. 이 몽블랑 산군에는 몽블랑을 비롯하여 에귀유베르트, 그랑조라스 등의 화강암 침봉군이 솟아있을 뿐만 아니라 보송, 메르드글라스, 제앙 등의 빙하가 발달되어 있으며 권곡, 유자곡, 현곡 등의 빙식 지형이 도처에 남아있다. 레만, 안시, 부르제 등의 빙식 호도 산지에 있어 고지대의 조원과 더불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산 풍경이 펼쳐진다. 피레네 산맥은 프랑스, 에스파냐 국경에 가로놓여 있으며 대서양의 비스케이만과 지중해 쪽의 리옹만을 연결하는 전장 440km의 대산맥이다. 알프스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으나 정상은 알프스에 비하여 낮다. 중앙의 준흥선은 화강암질의 고생층으로 이루어지고 남북의 살록에는 중생층과 고제 3기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빙기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빙하가 발달되어 있었으나 산악 빙하는 산맥 중앙부의 북서면 상단 일부에 존재할 뿐 현재는 빙식 지형이 적다. 최고봉은 아네토이고 가론강이 수원은 여기서 시작된다. 산지의 사면을 흘러내리는 가론강에는 거대한 폭포를 수반하는 급류가 많다. 쥐라 산맥은 프랑스 알프스 북서쪽,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 걸쳐 있으며 알프스 조상계의 퇴적층, 특히 석회암으로만 습곡이 이루어진 산맥이다. 이 산맥에서는 많은 하천이 발원하여 도처의 계곡이 발달되어 있고 석회암 동굴, 종혈, 지하하천도 발달해 있다. 최고봉은 크레디라네즈이다. 마시프 상트랄은 헤르시니아, 조선계의 고생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스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대산궤이다. 북서쪽 루아르강 유역의 평야와 남서쪽 카론강 유역의 아퀴텐 분지, 동쪽의 론강 하곡 사이에 걸쳐 전개되어 있으며 면적 약 85,000제곱킬로미터로 국토 총면적의 1/6을 차지하고 프랑스의 주요 하천과 그 지류의 분수계를 형성한다. 이 산지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화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르퓨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돈 모양의 화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평균 고도는 900m 내외이며 주봉 몽도르의 한 봉우리인 퓨드상시가 최고봉이다. 중앙산지의 남부 코르스 지방에는 다른 강이 석회암 대지를 침식하여 이루어진 계곡의 절벽이 발달되어 있다. 루아르, 알리에, 시르, 크레즈강 등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아르무리캥 산지도 고습곡 산맥인데 고생대 말기부터 준평준화, 곡동 등을 거쳐 제3기의 융기작용으로 평균 고도 177m의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였다. 브레타뉴와 누르망디 사이에는 함몰저지인 렌 분지가 펼쳐져 있으며 빌렌강이 횡곡을 형성한다. 보주 산맥은 라인강을 따라 달리는 남북 125km, 동서 40에서 90km의 산지이다. 북부는 사암질의 구릉, 남부는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높은 지형인데 빙식 지형이 남아있다. 최고봉은 발롱드게브 빌레루이다. 동쪽은 단층이를 이루며 라인 지구대로 이어진다. 아르덴 산지는 벨기에로부터 뻗어나오며 평균 고도 400에서 600m로 북서부는 낮고 남동부로 갈수록 차차 높아진다. 이 지역도 고생대의 산지가 준평원화하였다가 다시 융기한 곳인데 예로부터 전략상의 요지이다. 아르덴 고원과 보주 산맥으로 대표되는 북동부 지역에는 세 개의 낮은 통로, 즉 프랑스 북부 평원, 로렌 지방, 벨포르 통로가 있어 역사적으로 독일군의 침입로가 되어 왔다. 파리 분지는 서쪽으로 아르무리캥 산지, 동쪽으로 보주 산맥, 남쪽으로 중앙산지, 북쪽으로 아르덴 고원, 북서부는 영국 해협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 분지인데 동서 400km, 남북 350km, 면적 18만 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 전국토의 1월 3일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중생층, 제3기층이 평균 900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수도 파리가 있는 프랑스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일드 프랑스라고 불리며 파리 남동쪽의 가디네는 해발 고도가 2664m에 달한다. 파리 분지 동부에서는 제3기의 침식면을 나타내는 판상의 경암층이 연층과 교대로 노출되어 구릉을 이루는 캐스타 지형이 나타난다. 이 분지는
안쪽으로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동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센강의 여러 지류는 파리 부근에서 합류하여 영국 해협으로 흘러든다. 아퀴텐 분지는 북쪽의 아르모리캥 산지, 동쪽의 마시프 상트랄, 남쪽의 비레네 산맥에 둘러싸여 삼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은 비스케이만에 면하고 있는 충적 분지이다. 파리 분지와는 푸아투 안부의 관문으로, 지중해 해안과는 카르카손의 관문으로 통한다. 지질 구조는 파리 분지보다 훨씬 단순하여 거의 수평인 제3기층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한다. 마시프 상트랄에서 서류하는 강과 피레네로부터 북류하는 강의 대부분은 가론강에서 합류하는데, 가론강은 분지의 중앙을 북서쪽으로 관류하며 하류에서는 지롱두강이 되어 넓은 하구를 이루면서 비스케이만으로 유입한다. 비스케이만 연안에는 사구, 석호, 습지가 발달해 있다. 파리 분지, 중앙고지의 동사면과 쥐라 산맥, 알프스 산맥 사이에는 남북 방향의 론 손지구가 있으며 론강은 지중해로 흘러들면서 넓은 삼각주를 형성한다. 특히 마시프 상트랄이 남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해안 평야가 전개되어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 즉 좌안의 프로방스, 우안의 랑구도크의 좁고 긴 두 해안 평야를 이룬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이 지중해에 임하는 지역에는 평야가 아주 적다. 한편 코르시카 섬은 산지가 많으며 최고점은 2710m의 진토산이다. 기후. 프랑스의 기후는 유럽 기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기후는 보통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랑스에는 이 세 가지 기후가 모두 나타난다. 이는 산지의 위치, 높이와 더불어 기후의 지역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된다. 겨울에는 쥐라, 알프스, 마시프 상트랄 등의 산지가 고기압 지역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조르즈 고기압, 아시아 대륙 고기압과 연속하여 기압의 산맥을 형성한다. 이때 기압 산맥의 양쪽, 즉 영국, 지중해는 저기압이 되고 사이클론성의 바람이 자주 분다. 비스케이만에서 발생하는 사이클론은 이따금 카르카손 관문을 거쳐 지중해까지 도달하는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영국 해협 쪽으로 향한다. 이 사이클론으로 말미암아 겨울에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미스트랄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북풍이 부는 것도 이 사이클론 때문에 발생하였다. 여름이 다가오면 고기압은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기간 동안 알프스에서는 비가 내린다. 이와 함께 사이클론의 경로도 북쪽으로 옮아간다. 따라서 프랑스의 중부나 동부에 내리는 여름비는 주로 국지적 대류 현상에 의한 것이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지중해안에도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봄은 아주 짧으며 5월에 들어서면 이미 건조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에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의 남서부로 밀려가는 안티아조르즈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서해안에 약간의 비가 올 뿐 일조량이 가장 커진다. 그러나 비스케이만의 냉수대 때문에 기온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편 피레네의 서부에서는 가을에 강수량이 가장 많지만 여름에 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또한 아퀴텐 분지, 파리 분지의 한복판은 건조하며 주변 지역으로 나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연평균 강수량은 600에서 2000mm인데 강수량이 많은 곳은 피레네 서부, 마시프 상트랄, 보주, 알프스 산맥 등의 높은 지대이다. 기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특히 리비에라, 해안의 겨울 기온이 높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떨어진다. 이 밖에 산지에서도 기온은 낮아진다. 연평균 기온을 비교하자면 몽블랑 정상 -6.5도씨로 이는 샤모니보다 23.6도씨나 낮은 기온이다. 또한 클레르몽페랑이 10도씨인데 비해 퓨드돔은 3도씨이다.
식생. 프랑스의 삼림은 국토 면적의 약 20%로 영국의 5%보다 훨씬 많지만 독일의 27%보다는 적다. 삼림은 동부의 보주산지 일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빙기 한란기의 프랑스는 현재의 스칸디나비아와 마찬가지로 침엽수림으로 덮여 있었다. 기후가 온난 수분해짐에 따라 낙엽 화렵수림으로 바뀌어 갔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면 지중해 연안의 특히 건조한 지역, 대서양 연안의 돌출 지역, 고지, 석회암 지역, 소택지를 제외한 프랑스의 전국토는 낙엽 화렵수림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보주, 쥐라, 알프스, 피레네 산맥 등에는 지금도 침엽수림이 남아있다. 이들 고산 지역 삼림 한계 위쪽으로는 초지가 전개된다. 침엽수로는 소나무가 많고 낙엽 화렵수로는 떡갈나무가 많다. 이 밖에 낙엽 화렵수로는 물풀의 나무, 너도밤나무, 개암나무, 포플러 등이 많다. 지중해안 저지에는 건조한 여름이 길어서 낙엽 화렵수림은 형성되지 않으며 상록 화렵수와 관목이 대신 들어서 있다. 즉 올리브, 협죽도, 측백나무, 주목 등 지중해 식생을 나타낸다. 이 중 올리브나무는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리비에라 해안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바람이 막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오렌지가 재배된다. 이 밖에 외래종의 야자나무, 아카시아, 유칼리 등이 많아 열대 경관을 나타내며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주르주 바르렌에서는 코르크나무가 많이 재배된다. 지중해 지역에서는 일단 삼림이 파괴되면 초원이 되지 않고 관목이 자란다. 자원. 프랑스의 로렌 일대의 철광은 유럽 최대의 것으로 프랑스의 선철 생산량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달린다. 철광은 쥐라기층의 중부와 하부 사이에 있다. 로렌 일대의 철광과 벨기에 국경의 석탄은 넓은 면적에 걸쳐 산지에 있어 집중적 공업지역을 형성하기에는 불편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소도시 국가가 생겼다. 이와 같은 사실은 큰 지리적 의미를 준다. 즉 프랑스는 소도시 국가이고 이들 소도시들이 이따금 전통 있는 공업을 이루어 주변 농촌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온 것이다. 바로 이 점으로 도시와 농촌 인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자급자족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벨기에 국경 부근의 누르파드칼레주 파드칼레, 노르흔 지역에서는 프랑스 전체 석탄 생산량의 42%, 동쪽의 로렌과 무젤 지역에서는 32%를 생산하며 그 밖에 소규모의 석탄 생산지로는 생테티엔, 루아르, 블랑주, 아키텐, 프로방스, 오베르뉴, 도피네 등이 있다. 석유, 천연가스는 피레네 산록의 라크에서 산출, 정제되어 송유관으로 수송된다. 이 밖에 보주의 암염, 칼륨은 독일에 버금가는 생산량을 보인다. 식용염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얻고 있다. 프로방스에서는 보크사이트가 유명하다. 알프스, 피레네, 마시프 상트랄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은 발전 수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 일대는 프랑스의 주요 전원지대이다. 주민. 유럽에서도 프랑스는 일찍부터 인간이 정착한 곳으로 네안데르탈인보다도 10만 년을 앞선다.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하였으며 구릉의 주변과 마시프 상트랄, 피레네의 석회암 지대 동굴 속에서 생활하였다. 도르도뉴는 현재 빈민지역이 되어 있지만 당시 인간의 유물,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들 동굴에 남아있는 벽화는 짐승과 수렵에 관한 그림이 대부분이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삼림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수렵장인 초원이 줄어들에 따라 인간의 생활도 수렵에서
채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후 농업과 상업이 시작되어 지중해 서부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인간이 프랑스로 이주해오게 되었다. 이들은 지중해인이라고 불리는데 작은 키, 마른 몸의 두상이 긴 편이고 머리털과 눈은 검다. 또한 서아시아로부터 서진하여 룰레스 지대를 따라 농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알프스인인데 이들은 짧은 두상이 특징이다. 알자스, 파리 분지 등에서 살다가 알프스 산지로 거주지가 확대됨에 따라 알프스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마시프 상트랄, 피레네, 아르모리카 등에도 널리 퍼졌다. 북방인이라고 불리는 인종은 러시아의 스텝 지대에 살고 있던 수렵민으로 룰레스 지대 서쪽에서 주로 수렵에 종사하였다. 켈트인도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로마 시대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프랑스로 이주해왔다. 그들은 키가 크고 머리털이 블론드이며 푸른 눈의 두상이 길다. 이들 각 인종이 프랑스에서 혼합되었으며 특히 파리 분지는 인종 혼합의 중심지였다. 인종의 혼합은 고대 중세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로마 시대 및 그 이후에도 많은 침입자가 있었으며 인종 혼합을 거듭하여 현재의 프랑스인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종적 특성이 농도 짙게 남아있는 지역도 있다. 피레네 서부 지방의 바스크인은 에스파냐 바스크인의 일부이며 바스크어를 사용한다. 노르망디인은 브리트너를 사용하는 켈트계 주민이다. 이들은 프랑스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언어가 국가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프랑스어는 프랑스를 형성하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벨기에 남부, 스위스 서부도 프랑스어권에 속하며 주민은 자국 다음으로 프랑스에 친근감을 갖는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 프랑스어의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푸어티에, 리모지, 리옹을 잇는 선의 남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크어는 비교적 라틴의 모어에 가까우나 말로만 사용되었을 뿐이고 글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드 프랑스의 제후들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북부의 오이러 중에서도 파리에서 사용되는 프랑시행이 문장어의 표준이 되었고 마침내 프랑스 전체에서 쓰이게 되어 이른바 고대 프랑스어가 이루어졌다. 15세기 이후 프랑스 글은 모두 프랑시행으로 씌어졌으며 파리는 문화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어는 국제어로서 견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미 독립한 프랑스 식민지에서도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UN 등의 국제회의 등에서도 영어와 나란히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는 1801년에 2734만에서 1911년에는 3960만, 1975년에는 5226만, 1981년에는 5409만, 1989년에는 5563만으로 증가하였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현저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20세기 초엽에 들어와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노령화 현상을 보였으나 그 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증가율은 회복되었다. 인구의 도시 집중도 뚜렷한데 파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주변 수도권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원래 파리에는 브르타뉴 지방으로부터 유입하는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몰려들고 있다. 대도시는 리옹, 마르세유, 릴 등이다. 도시 이외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은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주르주 부슈디로년인데 론강 하구의 소택지가 간척되어 새로운 정착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마시프 상트랄 서남부의 여러 현이나 브르타뉴와 같이 인구가 전출하여 감소 경향을 보이는 산촌도 있다. 산업별 인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제1차 산업 인구는 감소를 계속하고 제2차, 3차 산업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농업국이라는 프랑스의 이미지는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실업자가 거의 없었으나 1970년대부터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9년 135만, 1980년 145만, 1981년에는 177만으로 증가하였고
1997년 실업률은 12.4%에 이르렀다. 이탈리아, 에스파냐의 계절 노동자가 농업 부문 등에 유입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인은 독일에 빼앗기는 경향이 있다. 4. 역사. (1) 선사시대. 프랑스 국토의 인류가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도 이른 편에 속한다. 구석기 시대의 여러 문화의 명칭은 모두 프랑스의 지명에서 유래한다. 아키텐주 도르도뉴현의 크로만용에서는 현생 인류의 인골이 발견되었고 이들 크로만용인이 남긴 동굴과 벽화는 남서부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다른 인종이 북부 프랑스에 들어왔는데 브르타뉴 지방에 남아있는 것석 기념물 즉 카르나크의 열석, 바윤의 돌멘, 맨힐, 크롬네크 등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BC 1800년경에는 그들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남서부 지방의 이베리아인, 알프스를 넘어 침입한 리구리아인, 북동부 지방에 이주해온 벨기에인 등이 청동기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뒤에 도나우강 방면으로부터 켈트인이 북프랑스로 이동해 들어왔다. 철기시대에 이르면 프랑스 중부는 거의 켈트계 갈리아인에 의해 점령당하게 된다. 또한 지중해 안에는 페니키아인이 무역을 하러 나타났다. BC 600년경에는 그리스인이 마실리아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스 문화 전파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BC 2세기부터는 로마의 세력도 침투해왔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유사 이전부터 인종의 집합소였다. (2) 역사의 시작. BC 58년부터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베르킹게토릭스의 반란도 보람없이 그들에게 굴복하였다. 그 결과 로마화된 갈리아가 이루어낸 것이 갈로로망 문화이다. 150년경부터는 남부의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고 리옹에서는 박해도 있었다. 3세기 중엽 게르만인의 부족 중 하나인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방을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5세기가 되자 반달, 수에비, 알란 등 여러 종족이 이주해왔고 서고트는 툴루즈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부르군트도 알자스로부터 론강, 손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프랑크의 살레지족이 북동부에 침입하여 로마의 동맹군으로서 세력을 신장하였다. 로마와 게르만의 연합군은 훈족의 왕인 아틸라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서로마는 얼마 안 되어 멸망하였다. 살리지족의 클로비스는 메로빙거 왕조의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고 시아그리우스를 격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 후 정통파로 인정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로마 교회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분할 상속제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7세기 말부터는 무능한 왕들이 속출하여 실권은 궁제의 손으로 넘어갔다. 궁제직은 피핀가의 독점물이 되어 있었으며 칼마르텔에 이르러서는 에스파냐로부터 침입한 이슬람교도의 군대를 두루 푸어티의 싸움에서 격파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의 유럽 침략을 저지하였다. 그의 아들 소피핀은 75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오름으로써 카롤링거 왕조를 창건하였다. 카롤링거 왕조는 고대 상업에 의존하고 있던 메로빙거 왕가와는 달리 토지 및 농업 경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중세의 폐쇄적 자연 경제 사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피핀의 아들인 샤를마뉴는 대제국을 구축하고 로마 교황과 제휴하는 한편 문화를 크게 신장시켜 그의 시대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불렸다. 카를 대제의 손자대에 이르러 국토는 3분되었다. 나중에 독일이 된 동프랑크 왕국, 북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중부 프랑크의 루타르 왕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서프랑크 왕국은 점차 프랑스 왕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라틴어로부터 멀어진 프랑스어도 이때부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의 탄생. 9세기부터는 노르마닌의 침략이 활발해졌으며 한때 파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는 지방 호족에 의한 봉건적 분권주의가 점차 진전되어 카롤링거 왕조는 쇠퇴하였으며 카를 3세 대신 파리베 괴드가 왕위에 올라 로베르 왕조가 성립되었다. 이후 10세기 말에 이를 때까지 로베르와 카롤링거 왕조는 북프랑스의 지배를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였다. 웨드의 동생의 손자인 위그 카페는 마침내 987년 카페 왕조를 창시하고 프랑스 왕이 되었다.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프랑스의 역사가 시작된다. 카페 왕조 초기 왕들이 실제로 지배한 곳은 아직 파리 주변부뿐이었다. 각지에서는 귀족들이 세력을 다투었으며 왕권에도 대항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봉건 사회가 성립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클루니에서 시작된 수도원 개혁운동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클레르몽 종교회의를 계기로 십자군이 결성되었고 로마네스크에 이어 고딕 양식의 교회가 장중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로 프랑스 제후 기사가 중심이 된 제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제2차 십자군의 루이 7세, 제3차에는 필리프 2세가 참가하였다. 필리프 2세는 또한 영국의 플랜테저넷과와 싸움을 벌여 실제왕 존으로부터 노르망디, 메낭주, 푸어트를 회복하였다. 필리프 2세의 손자 루이 9세는 성왕으로 불렸는데 그의 정책은 법에 의한 평화를 기본으로 봉건제도 하위 왕권을 완성시키고 파리 조약, 아미앙의 중재로 해묵은 영국, 프랑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법조 행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파리를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제7차, 제8차 십자군을 조직하였으나 원정 도중 튀니지에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카페 왕조의 전성기는 필리프 4세 때이다. 그는 로마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와 분쟁을 일으켜 교황을 굴복시키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 이것이 이른바 교황의 바빌론 유수인데 그 당시 필리프 4세는 신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승려, 귀족, 평민의 대표를 소집하여 삼부회를 개최하였다. 1328년 샤를 4세가 사망함에 따라 직계 카페 왕조는 단절되고 필리프 4세의 조카 발루아백 필리프 6세가 발루아 왕조를 창시하였다. 그러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프랑스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백년전쟁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프랑스가 열세에 몰렸다. 1346년에 크레시 싸움과 이드메의 푸어티에 회전에서 패배하여 장 2세가 포로가 되었으며 흑사병과 심한 기근으로 인구가 격감하고 악화가 주조되어 경제도 혼란에 빠졌다. 이 때문에 에티엔 마르셀의 난과 자클이라고 불리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왕세자에 의해 진압되고 샤를 5세가 즉위한 뒤 한때 안정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1407년 이후 국내 귀족은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크파로 완전히 분열되어 내전으로 발전하였으며 부르고뉴파는 영국과 결탁하였다. 이때 아르마냐크파를 구원한 사람이 잔다르크로 부르제의 후퇴에 있던 샤를 7세는 1429년 잔다르크의 힘으로 오를레앙을 공략, 랭스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고 그녀가 죽은 뒤 영국군은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되었다. 백년전쟁으로 제후 세력이 쇠퇴되고 상비군이 창설되었으며 왕실 재정의 확립이 이루어져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 국가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절대주의 왕권의 성립. 샤를 7세는 국토를 확보한 후 관료제를 정비하고 재정을 개혁하는 한편 상비군을 창설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 다음에 루이 11세 시대에는 최강의 귀족 부르고뉴 공가가 멸망한 데 이어 아르투아 백령, 프랑슈 콩테, 앙주, 맨 프로방스도 왕명에 병합되어 절대 왕권의 기초가 다져졌다. 그의 아들 샤를 8세는
브레타뉴를 합병하고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였다. 루이 12세와 프랑스와 1세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유입되었다. 또 당시 신대륙과의 무역이 이루어져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어 프랑스와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를 놓고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와 다투어 패하였으며 합스부르크가와의 항쟁도 격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1520년경부터 프랑스에도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칼뱅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칼뱅주의가 형성되었다. 칼뱅은 파리에서 추방되어 제네바로 피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신구 양파의 분쟁이 심해졌다. 16세기 후반에는 8차례나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종교적 분열은 마침내 성 바르톨로메오의 학살과 같은 대참사까지 야기시켰다. 1589년에는 앙리 3세가 암살되었고 성왕 루이 9세 후에 부르봉가의 앙리 드나바르가 왕위를 계승, 발루아 왕조가 종식되고 부르봉 왕조가 창시되었다. 앙리 4세는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내란을 수습하였다. 그는 슐리를 등용하여 프랑스의 재건에 힘썼으며 캐나다의 최초의 식민지 퀘벡을 개척하고 부르봉 왕조의 기초를 세웠으나 열광적인 구교도에게 암살되었다. 그의 아들 루이 13세는 레슐리웨를 제상으로 등용하여 국내에서는 귀족 신교도를 억압하고 밖으로는 합스부르크가에 대항하여 30년 전쟁에 참가하는 등 절대 왕권을 공고히 하였다. 이어서 루이 14세 시대에는 유난기의 프롱드의 난이 일어났으나 섭정모후와 제상 마자랭이 교묘하게 평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피레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에스파냐에 대하여 우세한 위치를 유지하였다. 1661년 국왕의 친정이 시작된 뒤 재정총감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부국 강병과 해외 식민에 노력하였다. 한편 이 당시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 문화가 개화되고 고전주의 문학이 확립되었으며 파리에는 문학 살롱이 문을 열었다. 이래하여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으며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문화국이 되었다. 이로써 17세기는 루이 14세의 세기라 불리게 되었으며 부르봉 왕권은 국내외에서 이른바 빛나는 굴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왕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외전쟁과 낭트 칙령의 폐기에 따른 신교도, 상공업자의 망명 등으로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다. 루이 14세의 증손인 루이 15세의 지세는 초기의 섭정시대부터 파란을 안고 있었다. 존 로에 의한 경제개혁의 실패, 궁정의 재정 낭비, 7년 전쟁에 패배한 결과 식민지를 상실하는 등 국유가 실추되었다. 국내에서도 계몽사상의 침투, 신흥 부르주아지의 성장이 이루어져 구제도를 타파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의 손자 루이 16세는 우둔하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지나친 낭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튀르고 네케르 등을 등용,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헛되이 끝나고 1789년 5월 3부회가 소집되었다. 곧 이어 제3신분 의원에 의해 국민의회의 성립이 선언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바스티유 감옥의 시민에 의해 탈취됨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였다. 혁명시대 1789년 여러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파리로 연행된 국왕 일가는 외국으로의 도피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더욱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헌법제정의회는 1791년 9월 헌법을 공포하였고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792년 지롱드 내각의 성립과 동시에 혁명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8월 10일 튠르리 궁전 습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국왕 일가는 탕풀 감옥에 유폐되었다. 국민공회는 1791년 헌법과 왕권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언하였다. 의회에서는 지롱드당과 자코뱅당이 대립하였으나 혁명군은 각지에서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1793년 국왕은 반혁명을 기도하였다는 죄목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의회에서는 지롱드당이 추방되었으며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공포정치의 시작으로 왕비를 비롯한 당통, 에베르 등의 반대파가 잇따라 처형되었다. 그러나 1794년 7월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자코뱅 클럽은 폐쇄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유산층과 토지를 가진 농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총재정부가 성립되었다. 이탈리아 전선의 승리로 명성을 올린 나폴레옹 보나파르투는 1799년 총재정부의 위기가 닥치자 돌연 이집트 원정에서 귀국하여 1799년 11월 브리메르 18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정부를 조직하였다.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공화력 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나폴레옹은 1802년에 종신통령이 된 데 이어 1804년 3월에는 나폴레옹 법전을 공포하고 5월에 황제로 즉위하였다. 제1제정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제국을 구축하였다. 나폴레옹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영국 본토 침입이 좌절되었으나 울름, 아우슈테르리츠, 예나, 아우에르시테프 싸움에서 승리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누르고 라인 연방을 결성하여 친족들을 각지의 왕으로 앉혔다. 영국, 오스트리아는 이에 대항하여 7차례나 대프랑스 대동맹을 결성하였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으로 이에 맞섰으나 에스파냐의 반프랑스 전쟁, 러시아 원정의 패배와 독일 해방전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 데다 1814년에는 연합군이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엘바섬 도으로 유배되었다. 나폴레옹은 루이 18세가 복위한 후 1815년 2월 엘바섬을 탈출, 100일 천하를 이루었으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되었다. 유럽 제국은 빈 회의를 열고 메테르니히의 보수주의를 확립하였으며 프랑스는 탈레랑이 주장하는 정통주의를 기초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여 루이 16세의 아우인 루이 18세와 샤를 10세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왕정복고 시대 초기에는 극단적인 왕당파가 구제도의 부활을 기도하였으나 이미 확립된 부르주아지 체제를 뒤엎을 수는 없었으며 리슐리외, 드카즈 등 온건 왕당파를 중심으로 입헌 왕정이 진척되었다. 그러나 과격 왕당파의 리더인 아르투아백이 샤를 10세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자 망명귀족에 대한 재산 배상 등 반혁명 입법이 성안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 항의가 고조되었다. 1830년 언론 통제를 기도하는 7월 칙령을 계기로 7월 혁명이 일어났다. 7월 27일에서 29일은 영광의 3일간이라고 불리며 국왕은 영국으로 달아났고 오를레안공 루이 필리프가 즉위하였다. 혁명의 영향은 대단히 컸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주의, 국민주의의 기풍이 널리 파급되었다. 왕정복고와 마찬가지로 7월 왕정은 제한선거 왕정이었다. 당시는 산업혁명의 진전기에 해당하여 상업, 금융 부르주아 세력이 커졌다. 예술 분야에서는 낭만주의의 전성기를 맞았고 사상계에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은행가와 주주 부르주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계층은 보통선거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848년 기조 내각이 물러서고 2월 혁명이 발발하였다. 그 결과 루이 필립은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제2공화정이 성립하여 빈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로써 시인 라마르틴과 사회주의 이론가인 루이 블랑을 포함한 임시정부에 이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농민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 12월 2일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파를 추방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3세라 칭하였다. 이제 정기는 해외 발전의 시대에 해당하는데 크림 전쟁으로 러시아를 압도하고 중국 원정, 수에즈 운하의 건설, 니스, 사부하의 병합 등이 이루어졌다. 공업 생산은 금속 공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혁명은 완성기에 들어갔다. 철도망은 널리 보급되었고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초기의 전제제 정기는 황제의 실질적인 독재 시기로 반대파의 활동은 가혹하게 억압되었다. 1860년부터는 자유주의적 개혁 운동이 강해졌고 자유제 정기에는 의회 제도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자유무역 제도가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반대 세력의 정치 활동과 노동운동도 부활되고 현실주의, 자유주의 문학이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부르주아 체제의 퇴폐적 현상도 심화되었다. 1867년에 경제공황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기회를 노리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를 계기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유발시켰다. 이미 전열을 정비한 프로이센군은 몰트케의 신속한 작전으로 곧 프랑스를 침공, 나폴레옹 3세는 세당에서 포로가 되었고 패보를 들은 파리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켜 공화제를 선언하였다. 그 결과 임시 국방정부가 조직되어 파리를 포위한 프로이센군에게 4개월 동안 저항하였으나 마침내 굴복하고 티에르의 임시정부는 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동안 국방정부의 파리 국민군 무장해제 시도를 계기로 파리 코뮌의 혁명 정권이 성립되었으나 프로이센과 정부군의 공격으로 2개월 만에 붕괴되고 1871년 8월에는 급진 공화파의 레온 강베타와 타협이 이루어져 티에르가 대통령이 되었다. 1873년 마크마옹이 제2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왕정복고의 조짐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1875년 새 헌법이 성립되었고 다음 해의 선거에서 공화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레비 대통령 때에는 튀니스 점령, 청푸전쟁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의 보호권을 획득하여 공화파도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라마르셀리에즈가 국가가 되었으며 7월 14일이 국경일로 정하여졌다. 한편 국력이 회복됨에 따라 독일에 할양하였던 알자스 로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으며 파시즘과 군부도 대조하였고 불랑제 사건, 파나마 사건, 드레퓨스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세기말적 양상을 나타냈다. 국외에서는 식민지를 늘리는 동시에 러시아, 프랑스 동맹, 영국, 프랑스 협상, 3국 협상을 체결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 동맹에 대항하였다. 현대 20세기에 들어오자 프랑스에서는 독일을 적대시하는 과격한 민족주의가 더욱 강해졌으며 두 차례에 걸친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애국자 푸엥카레 대통령은 사회당을 포함한 거국일치 내각을 조직하였고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다. 마른 전투, 베르 전투 등 초기에는 고전하였으나 서부 전선에서 반격을 개시, 급진파 클레망소 내각 아래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후에 프랑스는 베르사유 체제의 중심국으로서 군축회의, 로카르노 조약, 부전 조약에 참가하는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29년 이후 세계공황을 계기로 블룸의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되는 등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 휘말렸기 때문에 나치스 독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뮌헨 협정에 따라 유화 정책을 취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폴란드에 침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고 다음 해 프랑스는 항복하였다. 페텐 원수는 나치스 독일에 협력하는 비시 정부를 세우고 그 수반이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런던으로 망명한 드골은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자유 프랑스의 결성과 항전을 역설하였다. 국내에서도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연합국과의 협력 아래 파리가 1944년 8월 해방되었다. 전후의 임시정부에 이어
새 헌법이 채택되고 제4공화국이 발족하였다. 미국의 원조로 경제 부흥을 이룩한 프랑스는 나토의 가맹국이 되었다. 제4공화국은 오리올에 이어 코티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전쟁이 장기화된 데다 군소정당의 분裂으로 전국은 극도로 불안하였다. 1958년 5월에는 알제리에서 일어난 반란을 계기로 드골이 재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드골 헌법을 바탕으로 한 제5공화국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여 알제리 문제를 해결하였다. 1962년 7월 알제리 독립, 유럽 공동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드골은 또한 독자적인 핵 계획을 추진하고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렸으며 나토의 통합사령부에서 탈퇴하는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드골은 1965년 12월 재선되고 1968년 5월 위기 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도 승리를 획득하였으나 1969년 6월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폼피두가 대통령이 되었다. 폼피두가 죽은 뒤인 1974년 5월에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1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이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제5공화국 최초의 좌파 정권이 성립되었다. 미테랑은 1988년 5월 선거에서 재선되었으며 재선 뒤 같은 사회당의 미셸 로카르를 총리로 기용했다가 1993년 3월 하원 총선에서 우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자 우파의 에두아르 발라디르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1995년 5월 신드골주의자인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97년 총리로 조스팽을 임명하였다. 오. 정치. 프랑스의 정치는 공화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58년 5월 13일에 알제리 반란 사건 이후 드골 장군에게 정권이 위임되었으며 9월에는 제5공화국 헌법이 성립되었다. 신헌법에 따라 프랑스 연합은 프랑스 공동체로 변경되었다. 공화국을 희망하는 국가들로 평등,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외교, 국방, 통화, 전략물자 등을 제외하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9월의 국민투표에서 해외 현들은 반대투표로 독립국이 되든지 찬성투표로 공동체에 가입하든지 선택이 허락되었으나 서아프리카의 기니가 독립을 단행한 외에는 모두 공동체의 구성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들 국가의 독립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제주권의 이름으로 완전 독립을 인정하여 각국이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1960년 5월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국들은 모두 완전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각각 프랑스와 외교, 방위 등에 관한 상무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코트디부아르 등 협상회의 4개국과 말리, 완전 독립한 기니 등도 1963년 5월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서 프랑스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5공화국 헌법의 공동체에 관한 규정은 완화된 규정으로 바뀌었다. 즉 공동체의 정기적인 행정회의나 의회 등 상설 중앙기관은 프랑스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수장회의, 각국 강요대표,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의원 대표의 자문의회 등으로 분리, 격화되었다. 일. 헌법. 1958년의 프랑스 헌법은 제3, 4공화정의 공통적 현상인 평균 수명 6개월의 약체 내각을 강화하였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국민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에서 1789년 대혁명 이래의 국민주권을 준수하는 취지가 선언되어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은 예전과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총리 및 강요를 임면하고 의회 성립 1년 후에는 의회의 해산권을 보유한다. 또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요한 안건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국군의 최고 사령관을 겸하며 비상사태 때에는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특별 권한이 부여되는 등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여 그 권한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재선이 허용되며 선출 방법은 처음에는 의회의원을 포함한 약 7만 5천 명의 선거인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962년 가을의 개헌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에 의한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은 한층 더 축소되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은 우선 의회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전반의 결정을 지도하는 외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의 통과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하고 기권, 결석은 정부 지지로 간주되며 또 1회기 동안에 2회 이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더불어 정부가 의회의 동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으며 게다가 정부는 법률의 효과를 가진 정령을 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반면 양원제의회의 회기는 연 5개월을 넘지 못하고 그 주요 기능은 인권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강요는 국회의원 기타의 공직을 겸하지 못하며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의회주의는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요약하면 강력하고 안정된 정부의 존재가 보장된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독재화할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958년 헌법의 2차적 특색은 옛 식민지를 공동체로 재편성한 점인데 이와 같은 헌법의 성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알제리 문제를 둘러싼 내전의 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행정. 프랑스는 드골이 물러난 뒤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밑에서 샤방델마스 내각에 이어 메스메르 내각이 구성되었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시대에는 시라크 내각에 이어 바루 내각이 성립하였다. 1981년 지스카르 데스탱과 경합하여 대통령이 된 프랑스와 미테랑이 1988년 5월 54%의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으며 총리의 사회당 내 온건중도파인 미셸 로카르를 기용하였다. 그러나 사회당만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1993년 3월의 하원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미테랑 대통령은 우파 공화국 연합의 에두아르 발라디를 총리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부터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리는 국가 예산을 비롯한 법안의 발언권을 가진다. 또 정부가 법안의 긴급성을 선언한 경우에는 양원의 제1독표가 끝난 뒤 양원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등 의회 의사에 개입할 수 있다. 총리는 국방에도 책임을 지며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이외에 문무관을 임명한다. 내각은 하원, 총의석의 1월 10일 이상의 연서로 상정된 불신임 동의가 총의석의 과반수로 채택된 경우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에게 총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행정. 프랑스의 지방공공단체는 코뮤인, 현과 그 밖에 전국에 걸쳐 주가 있다. 코뮤인은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인데 약 50%가 인구 50에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현실과 공업화의 요청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많으나 역사가 오래된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이므로 합병, 연합 등의 재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파리, 리옹 등의 대도시는 구로 세분된다.
지방조직은 일면에서는 자치권을 가진 지방단체이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는 나폴레옹 법전 이래 유지되어 왔으나 제5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상당한 변혁에 가해졌다. 그러나 그것도 지방자치 확대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른 행정의 근대화라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시읍면 의회는 6년마다 개선되고 의원 수는 인구에 따라 10에서 36명이며 시읍면의 장은 의원이 호손한다. 코민의 장은 지방경찰을 통괄하는 등 자치적 행정기관이지만 동시에 중앙권력의 대표자이다. 1959년 지사의 행정감독권은 약간 약화되었으나 재정에 관해서는 엄격할 뿐만 아니라 코민의 장이 바라는 보고 등도 지사에 의하여 무효화되거나 정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국가의 대표자이며 현은 국가의 행정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 의회는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만 임명제 지사는 경찰권 외에도 각 부처의 장관을 대신하고 그 권한을 근거로 국가 업무를 지도하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진다. 1964년에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어 설치한 주는 지역경제의 종합계획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을 구성하는 각 지사 중에서 지역행정의 책임 장관이 선출된다. 미테랑 정권은 전통적인 중앙집권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지방분권화 법안은 1. 코민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2. 정부가 임명하는 현지사를 현장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현의 행정권은 현외의장이 보유하며 3. 1983년 지방선거부터 현회를 통한 지역회의 간접선거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지역 및 지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회 의장이 지역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자치 요구가